도서출판 하기사가 주최하는 금요 북토크 골목에서 만난 저자. 안녕하십니까. MC 하승미 라일락드락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북토크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시는 죽었다라며 현 시대를 향해 탄식했던 어느 시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먹고 사는 게 좀 많이 바쁘다 보니 자연이나 사람보다는 손바닥만한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사실은 소비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팍팍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 갑자기 반짝하는 가슴을 준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니고 점이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립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집 한 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시는 어쩌다 읽는 게 아니라 밥 먹듯이 읽으면 곁에 두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시집입니다. 바로 풀물 드러내입니다. 오늘 모실 저자는 박경한 시인님이시고요. 보시다시피 그분의 세 번째 시집 풀물 드러내입니다. 오늘 같은 날 시와 함께 보내기 딱 좋은 날이죠? 네, 그러면 시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한 시인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시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에게 직접 본인의 소개와 함께 와주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환입니다. 자, 불마에서는 인연이 되려 그러면은 3간이 맞아야 된다 합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공간이고, 세 번째는 인간. 시간, 공간, 인간. 이 3간이 맞아야지 어떤 인연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만나신 분들도 어떤 큰 인연을 쌓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9월 23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교직에 있다 보니까 수업을 하고 저에게 왔는데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오늘이 9월 23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느냐? 절기상 오늘이 24절기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대학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춘분입니다. 추분입니다. 추분. 예, 죄송합니다. 그래 애들한테 농담조로 오늘 추분이 말했다. 추분이 말했다. 추분대 옷 다시게 입어.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애들이 많이 좋아하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절기는 24절기가 있는데 24절기 절기는 왜 있는지 아느냐 하니까 잘 모르대요. 그래서 절기는 절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한마디 웃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훨씬 더 유머 코드가 선생님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선생님께서는 지금 승신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시고요. 네, 학생들의 코드 제가 잘 알았습니다. 오늘 한번 더 보태자면은 다만 여기 이렇게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신중현 하기사 대표님 그리고 이 자리를 또 이렇게 꾸며주신 권돈 대표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직을 지금 30년 가까이 학교에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부터 해서 학교를 50년 가까이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너무 오래 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조그만 산밭을 하나 장만해서 주말이 되면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뭐 농사하니까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제가 잘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주말 되면 또 술 한잔 마시고 일요일날 누워있고 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되게 거창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봐주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인사 이렇게 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듣고 계시는 분은 편안하시고 선생님 조금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 풀물 드러내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세 번째 시집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선 두 시집과 이번 시집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뒤에 가면 좀 깊이 대화할 시간이 있으니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1995년도 오늘의 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글밥 먹은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크게 그 문학의 진척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95년도에 등단을 하고 난 다음에 2008년도에 첫 시집이 살구꽃 편지입니다. 살구꽃 편지. 첫 번째 시집은 어떤 그 젊은 날에 20대니까 젊은 날의 어떤 방황 그리고 교육 그리고 92년도 야학교를 1년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경산 분일 야학교에서 했는데 그런 1년의 경험들을 적어놓은 시집이 첫 번째 시집이었고요. 두 번째 시집이 2017년도 목련탑이라는 시집입니다. 목련꽃은 그냥 뭐 좀 익숙한데 목련탑 하니까 뭔가 조금 더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발문을 쓰신 김성경 선생님께서는 제 발문에서 이 목련탑은 한 뼘과 사이에 섞어졸린 이야기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서정과 사유가 함께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집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시집은 거기다가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풀물 드러내를 세 번째 시집을 발간하게 됐는데 물론 여기 김상 선생님께서 해설서를 쓰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 시를 3시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죽음을 관통한 생명의 시작이 아니었는가. 예, 엄마의 어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건지려는 그런 하나의 몸부림이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읽다가 보면 끝없이 어렵게 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느껴야 되는 거니까 쉽다 어렵다 말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그런 시감들이 이번 풀물 드러내도 제가 읽어보니까 잘 드러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얘기 좀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문학을 이렇게 쓰다 보면 많은 소재들이 등장하잖아요. 선생님 작품에도 보면 소재가 참 많아요. 이 소재는 주로 내 삶의 반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삶의 반경으로 쓰인 이 소재들을 보면 선생님의 삶이 조금 이해될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를 살펴보면 훨씬 더 시를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시를 읽다 보니까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셨어요? 동식물이 많이 등장하죠. 특히 우리 밥상에 오를 법한 채소들이 되게 많아요. 옥수수, 감자, 가지. 얼마 전에 주신 그 고구마 줄기 저도 한번 까봤는데요. 이런 것들도 많고 그 외에도 절기에 따른 자연 변화라든가 정말 오랜 시간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떤 예를 들면 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참 많던데 앞서 살짝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자연과 관련된 많은 소재들이 시에 등장할 때는 선생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겠죠? 예. 어떨까요? 저는 그 뒤에 또 나겠지만은 시를 창작할 때 어떤 창작으로 내지는 방법으로는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시를 써야 된다. 체험이 밑바탕되지 않으면은 관념적인 시가 될 수밖에 없고 구체성을 획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시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내가 체험한 것, 그러니까 텃밭, 선밭을 가꾸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씨밭을 일구는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식물마다 쑥갓은 쑥갓대로, 상추는 상추대로, 뭐 고추, 오이 이런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 식물들을 직접 가꾸면서 그 생명들이 커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어떻게 저 생명들이 이 활성을 뻗지 못하고 사라지는가 그런 부분에 조금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래 이제 그 황대근 선생님의 뭐 반갑다 잡초야라는 책에 보면은 경천 그리고 경인 그리고 경지,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람을 공경하는 게 농사의 기본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뭐 제가 농사를 지구하면서는 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올해 뭐 잠깐 소개하면은 토란 농사가 잘 돼가지고 다 처치를 못해가 10만 원씩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 지으면서 그 불수입도 들어오고 또 생명 갖고 있는 채소들하고 눈높이도 좀 낮추고 또 시도 이렇게 쓰고 아무튼 뭐 좋은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연과 우주와 그리고 시인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합일되는 그러면서 어떤 영성적인 그 삶으로 좀 승화되는 그런 그 농사를 지금 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삼밭이 시밭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시밭을 통해서 선생님의 사유와 철학이 충분히 묻어나는 시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 구석구석에서 맞지 하는 느낌을 늘 많이 받았거든요, 시에서.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제 목차에도 이렇게 따로 빼서 넣을 만큼 엄마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치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에 의한 시집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님의 삶에서 엄마는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이 시집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이름의 그녀는 선생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엄마 하면 벌써 가슴이 울컥하고 가슴이 짠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불교의 어떤 경구 중에 가장 확실한 그 경구가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가 모든 것을 변한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 무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그 38에 저를 낳으셨는데, 매미의 형님이 올해 73입니다. 이는 75. 위에 누님이 3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내로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엄마의 존재의가 모든 것을 안테나를 나한테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 그 자습 12월이 경북 선산 장신이 고향인데 거기서 12월이 왕복 20리죠. 20리의 길을 걸어가지고 등교를 하고 야간 자습 끝나고 그 집에 많이 입구에 들어오면 플래시 등불을 켜고 입구에 저를 항상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엄마한테 이제 니놈아 하는 욕을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고 그런데 또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을 근사해야 되니까 시골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채소 농사를 직접 지으셔가지고 한 30년 가까이 20년의 길을 짐수레를 끌면서 가족들을 근사했습니다. 그 따위 보면 엄마 등에 이제 땀 나를 날이 없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제 원형적인 그 모성성,
갖고 계신 분이고 신께서 다 계시지 못하니까 엄마를 이 지상으로 보낸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숙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잠시이지만 어쩌와 함께 했던 생불 부처님 보살님이 아니었던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최소한 예의 이게 바로 이 시집의 흔사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땅히 기뻐 춤을 추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시집이 그런 의미가 있으니 그걸 듣고 이걸 읽으면 제가 눈물이라면 어떡하세요? 어떡해요? 제가 눈물이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의 칼날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감자를 삶아 먹었다는 첫 탱부터 마지막 탱까지 거의 시간과 관련된 얘기고요. 순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표현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시간차를 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시집에는 시간에 대한 제재가 엄청나게 엄마 마음 다음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게 제가 잘못 해석했는지 잘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혹시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라든가 혹은 선생님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이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뭐 기다림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어떤 추억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면 저는 아직까지 시간은 폭력적이다. 이래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 왜냐면은 영원히 사실 것 같은 엄마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그리고 가지를 심어두면은 한 2달 정도 지나면은 그 푸르던 기운들이 싹 빠져나가고 누리게 변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인간들은 같은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은 강을 2번 건널 수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들은 2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갖다가 시간의 본질을 농사 지으면서 천착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이냐. 그게 이번 시집에 많이 녹아있고 다음에 연결되겠지만은 죽음이라는 제재하고도 당연히 시간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니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이 죽음인데 이 자연과 시간은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일치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산밭에서 일구는 많은 식물들이 이 시간과 같이 연동되어서 태어나고 자라고 썩어 들어가는 그 과정이 결국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 씨밭 내에서의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시는 지향점들을 설명하시는데 아주 큰 힘이 되시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연장선상에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책머리에도 보면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죽는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정확한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더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에게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분이신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것이 시 곳곳에 그림으로 묻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님이 죽음이다 라는 시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예,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탯줄을 끊는 순간 유한자로서 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삶은 항상 죽음을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삶의 다른 이름은 죽음이다. 그렇다면은 이 죽음을 그냥 무방비로 가만히 있다가 어떤 복싱 선수들이 복싱을 할 때 가만히 있다가 한 대에 맞으면은 너무 쓰러지잖아요. 그대로.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하고 한판 싸워보고 죽는 것하고 그냥
순차적인 시간적 삶을 살다가 죽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죽음과 한번 겨뤄보자. 죽음을 한번 돌파해보자. 이런 부분들이 이 시집 곳곳에 묻어날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자, 죽음이 가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자를 삶아가지고 맛있게 먹습니다. 죽음도 나를 보라는 듯이. 이거는 죽음과 맞짱뜨는 거죠. 아마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보고 인생이 이런 것이다는 것하고 그냥 순차적인 그런 죽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 중에 백경이라는 소설, 모비딕 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선장이 그 거대한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잃습니다. 한쪽 다리를 의족을 한 상태에서 이 선장은 끝까지 흰 고래를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바다를 떠돌아요. 어느 날 그 거대한 고래를 만납니다. 3일 동안 싸움에서 상하로 한 의족 한쪽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작사를 고래 모비딕의 등에 작사를 꽂습니다. 그 작살이 고래가 그 산처럼 큰 고래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밑으로 들어가면은 그 바줄이 감겨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해보는 것. 이게 바로 그 백경의 줄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래 그냥 너한테 당하지는 않을 것이야. 폭력적으로 누구를 데려간다 그래도 인간의 이상 나는 치열하게 너와 한번 맞짱 떠볼 거야. 그에 대한 기록이 바로 풀물들의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시간에게 물을 뜯길 것입니다. 하지만은 한번 사보고 기록하는 것하고 그냥 기록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죽음과 앞으로의 제시의 어떤 그 변화를 감지한다면은 죽음과 정면 돌파하지 말고 죽음을 좀 이렇게 수용하면서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짜 거창합니다. 아니요. 태어나서 죽는 거 모두 동일하잖아요. 죽음과 한판도 쉽지 않은데 죽음을 수용한다는 건 또 어떤 경지일지 문득 물음표와 느낌표가 많이 남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하시는데 이 문제들이 더 많이 녹아들어서 또 철학적으로 시 안에서 풀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시집 보시면 총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짐을 지은 여인, 2부는 엄마 생각, 3부는 산밭 일기, 4부는 새들의 간이역에서 총 44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1, 2부는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삶과 그리움이라면 이 3부와 4부는 산밭에서 삶을 사시면서 사유하신 내용들이 또 물론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좀 더 많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시가 가장 좋으셨어요? 문득 떠오르는 시 있으세요? 저는 제가 많이 빈틈이 많아서 그런지 빈틈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줄글로 된 산문집과 달리 시는 한 편의 시가 한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집이니까 시를 한번 읽고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감히 낭송이를 할 수 없어가지고요. 한번 제가 좋아하는 빈틈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22페이지입니다. 빈틈. 산 반두렁에 빈틈이 생겨 비가 오면 물이 졸졸 샌다. 말뚝을 박아 구멍을 막아야 하는 사이 물이 또 샌다. 산밭가에 나팔꽃도 빈틈.
허공도 빈틈. 벌들이 빈틈으로 소풍 오고 새들도 허공의 빈틈으로 여행 간다. 빈틈이 많은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 나팔꽃도 허공도 모자라는 사람처럼 자꾸 오라고 손짓한다. 구멍이 많아서 저는 이 시가 좋았습니다. 물론 좋은 시가 좀 많거든요. 근데 그냥 조금 가볍게 시작하는 마음도 있고요. 결코 가볍진 않지만 이 시를 우리가 지금 한 책 완독했다 생각하고 빈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언제 어떤 이유로 이 시를 쓰게 되셨는지. 예, 그 삼밭에서 이제 주말 이제 일을 거의 하는 편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래밭에 나가지고 밭두렁을 가보니까 물이 줄줄 새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왜 물이 새지? 이러면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틈이 있어야지 흘러가는구나. 거기 막히면은 물이 못 흘러갈 거니까.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주변에 나팔꽃도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 그죠? 공간이 있으니까 벌들이 찾아보겠구나. 그리고 허공도 마찬가지. 허공이 만약 꽉 찼다 그러면은 새들은 날개짓을 못할 겁니다. 허공이 비었기 때문에 새들이 날개짓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게로 이렇게 그 역발상이 돼가지고 사람도 빈틈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빈틈 없으면은 너무 영악하고 너무 완벽하면은 주변에 사람이 오지 않을 거니까. 그 어리숙한 사람, 어리숙한 사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똑똑하고 잘나고 영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틈이 많은 사람, 빈틈이 많은 사람. 장자가 얘기했듯이 무용지용.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쓸모있는 것이다. 어떤 그 역설적인 상황을 형성한 것이 바로 빈틈이 것입니다. 그 해석은 독자들의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는 맞습니다. 이러하다. 읽는 자의 몫이죠. 무엇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자님의 해석대로라면 빈틈이 많은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인 걸로 오늘 결정 짓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에 어느 분께서 이 책에 있는 그 받침이라는 시를 읽고 감상문을 올렸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다들 좋아서 좋아요 많이 누르고 저도 끄덕끄덕했던 기억이 나요. 19페이지에 있는데요. 특히 거기 싱겁다에 대한 표현에 대한 설명도 참 좋았었는데 시인님은 읽어보셨어요? 소셜미디어에 있는 그분의 감상을 보고 어떠셨어요?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신지? 이 시는 남자분들은 면도를 계속 하고 하니까 아침에 면도를 매일 하잖아요. 하면서 면도를 하니까 이제 면도 칼이 입술 있는 언저리에는 이게 움푹하기 때문에 면도날이 잘 닿질 않아요. 그래 혀가 이렇게 밀어주니까 볼록하게 돼가지고 면도를 마친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걸 알았는데 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면도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누가 배경이 돼야지 온전하게 주인공을 탄생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됐죠. 꽃받침도 마찬가지로 꽃을 받쳐주는 게 꽃받침이잖아요. 책받침도 마찬가지.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받침이 있으면 훨씬 종이에 글을 입히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손전등을 뒤에서 비춰주는 사람, 앞이 아니라 뒤에서 비춰주는 사람, 상대를 극진히 아마 생각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그 자연 그리고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나도 받침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깨와 설탕을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깨하고 설탕을 합치면은 깨설탕. 깨설탕이 없잖아요. 예, 정답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달았습니다. 좀 드리네요. 깨달았습니다. 예, 더덕은 왜 더덕일까요? 덕을 더하니까 더덕입니다. 덕을 더하니까. 또 깨달았습니다. 그 바다는 왜 바다입니까? 어렵습니다. 예, 다 받아주니까 바다네요. 살림은 살리다 해서 온 말이네요. 근데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언어유인데 또 시가 바뀌면은 삶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많이 하면은 자신의 삶이 긍정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또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사실 저도 늘 호공을 보거든요. 그렇죠. 어릴 때 책받침 그리고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꽃도 한번 사와보고 꽃받침 보고 일상에서 다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선생님 쓰신 모든 소재들은 다 있는 건데 그냥 지나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해서 삶과 연결 짓고 사유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시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힘이 있어야 시를 쓰고 시를 쓰니 또 더 사유하게 된다는 생각을 또 깨달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에는 시인님께서 특별히 좀 애정하는 이 시집 가운데 저는 특별히 다 물론 자식 같고 보물 같고 그런 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오늘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시를 어떤 이유로 쓰셨는지 왜 소개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풍경이 풍경.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풍경. 예, 54쪽에 풍경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산밭에 풍경 하나 달았다. 바람이 세면 크게 울고 찬바람이 불면 작게 울었다. 수수꽃다리가 필 때도 대롱나무 꽃이 질 때도 풍경은 쉬지 않고 울었다. 멀리 길을 떠났다가 메아리로 돌아와 다시 울었다. 풍경의 본향은 울음 같았다. 얼마 전 포도를 낸 친구가 술자리에서 깊이 운 적이 있었다. 풍경은 우리의 울음을 계속하며 가만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예. 네, 와,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의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는 이제 산밭에 밭두개 풍경을 하나 매달아 놨습니다. 밭두개. 식물들이 심심해할까봐 풍경을 하나 달아놨는데 이게 바람 소리에 땡그랑 하면서 풍경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인이 시를 쓰는 행위가 그렇잖아요. 시인은 세계에서 두 번째 슬픈 사람이다. 첫 번째 슬픈 사람은 슬픔의 그 당사자고 두 번째 슬픈 사람은 그 슬픔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시인이 아마 두 번째 세상에 슬픈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풍경도 자기 자신이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운다는 거예요. 시를 쓰는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뭐 자족적인 그런 그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사회의 어떤 소외된 사람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여기 나오는 그 술자리에서 깊이 온 이 부도낸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 이게 바로 풍경의 모습이자 시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쓴 시입니다. 저만 그랬나 정말 몰랐어요. 이 시가 그렇게 쓰여졌는지 몰랐어요. 네, 엄청난 감동입니다. 시를 잘 모르는 제가 이렇게 선생님처럼 시를 쓰시는 분이 본인의 시를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들으면 그 울림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시는 우리 책 제목이 풀물 들었네잖아요. 그죠? 아마 다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얘를 제목으로 했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었지 싶은데 그 선생님 이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렇게 풀물 들었네로 하셨는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얘기 하고 싶었는지 네 짧게 부탁드려요. 예. 시집 제목이 풀물 드러낸데 사람 이름도 그렇고 시집 이름도 그렇고 이름 하나 짓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시집이라는 게 시 전체의 내용을 관통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집을 이제 초안을 만들어 놓고 시집을 제목을 정하는데 앞에 계시는 한의사 신유현 대표님하고 그리고 김수상 해설서 쓰신 분하고 이렇게 조율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매달 며칠 해도 이게 시집이 언뜻 안 나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김수상 선생님이 풀물 드러내면 어떻겠나 해서 당장 오케이 그래서 진 그 시집 제목인데 물들다 라는 의미가 이렇게 싹 스며드는 거 따뜻하게 스며드는 그런 긍정적인 시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풀물 들다는 의미가 풀물을 만약에 여기 나오는 엄마로 본다면은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적신다 그런 의미도 들 것 같고 자, 엄마를 생각하면서 풀을 농사를 짓고 몸부림을 친다 이거는 뒤에 산발일기하고도 또 연관되니까 농업 현장에서 농사 텃밭에서 그리고 풀을 뽑고 하는 그런 노동의 행위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서 시집을 잘 관통하는 제목이 아닌가 해서 풀물 드러내로 일단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안에 삼박과 어머니와 그리움과 삶과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짐이 같이 들어있는 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또 읽자 그러면 제가 읽든 선생님을 읽으면 우리만 하는 거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고 싶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 같이 한번 표지에 있습니다. 맨 뒷페이지에 있는데 저도 읽을 테니까요.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 같이 한번 이 가을밤 한번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풀물 들었네. 손바닥에 풀물 들었네. 들꽃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나만 풀물 들었네. 메뚜기 입술과 여치 발목도 풀물 번지고 풀에도 물의 길이 있는가 손금의 강물을 흘러가는데 당신은 풀뿌리 속으로 몸을 숨겼네. 와, 네, 같이 읽으니까 참 좋다, 그죠?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 제재와 수재를 통한 선생님의 삶과 작품 세계도 봤고요. 작품 4개 정도 살펴본 것 같고요. 혹시 이만큼 듣고 혹은 또 평상시에 1집, 2집 선생님 다른 시집을 보고 등등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하신 거, 시집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제가 지명할 수도 있으니 그냥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되게 부끄러움 타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분 좀 권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예. 칠곡 연안에서 칠곡 문역에서 많이 오셨는데 류류 선생님 마이크 풀물 들었네에서 풀물이라는 게 대상, 풀이라는 대상과 화자인 나 시인의 관계, 풀과
나와 풀물과 그 삼자의 관계를 설명을 좀 존재론적 측면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사회자 오늘 머리에 좀 시간 납니다. 어려워서. 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아, 예. 뭐 저는 그 철학자도 아니고 또 학자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풀물에서 풀은 또 뭐 김수영 씨는 뭐 생태학적인 혹은 뭐 정치적인 그런 풀도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함께 했던 그래서 저는 이 시를 쓸 때 그 엄마를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래서 풀이라는 대상을 뭐 독자 나름대로 해석해도 좋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풀을 엄마로 엄마에 대한 은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풀물 들다는 어떤 행위는 물들다는 것 어떤 일체가 된다는 거죠. 모든 인연이 그렇잖아요. 뭐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어떤 인연이 이렇게 딸깍 이렇게 합치가 안 되면은 서로가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엄마라는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모이자 생부이시다. 그래서 어떤 뭐 온전하게 일치가 마음의 어떤 교감이나 마음의 공감이 항상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나는 물들고 싶다. 물들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동의 행위든 아니면은 일을 재밌게 놀이로서 하든 간에 나는 이렇게 일을 한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에게 물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은 당신은 시간이 지나고 처서 지나고 성강이 지나면은 사라지겠죠. 그런 정제론적인 측면에서 태어나고 죽고 서로의 관계에 맺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로 한번 형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쪽에 쌤 지인분 중에 한 분. 네. 쌤 아무나 한 분만. 네. 저쪽 가면 안녕하세요. 네, 그 작가님 말씀해주신 것들 이제 조금 심오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 오늘 이제 저희 그 젊은 친구들도 오늘 같이 함께 했어요. 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시간, 죽음, 뭐 엄마, 뭐 인연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남는데 혹시 이제 이 시집을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게 좀 이 시집을 통해서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거의 뭐 거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제 단독자로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불교에서 보면은 인나라만이라고 있거든요. 제석천을 듣고 있는 유리구슬인데 유리구슬이 하나가 흔들리면은 옆에 유리구슬이 흔들리고 부딪히면서 소리를 낸다 합니다. 이게 인나라만인데 모든 그 관계는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 여기 나오는 시 중에 불이라는 시가 있는데 엄마도 내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고 또 나 또한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서로 상생하는 것. 상생에 뭐 자연이든 인간이든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뭐 짐을 진 노인처럼 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자빠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든 인간이든 자연이든 아니면 모든 생명이든 모든 것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상생한다는 것. 그걸 어떤 화두로 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네. 네.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 1, 2집 못 읽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이게 우선 처음 궁금한 건 밤농사를 얼마나 키우셨는지 하는 거 하고, 그리고 혹시 앞에 1집, 2집에는 선생님 조직의 계시다니 직업과 관계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시로 표현하신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예. 많지 않아서 좀 짧게. 예. 제가 농사는 시골 태생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소풀되고 또 뭐 타작하고 해가지고 팔곡기를 집에서 마당에서 돌려가지고 하고 아무튼 농사 짓는 거 항상 가까이 있었으니까 농사 쪽에 손이 가지 않았나. 2017년부터 엄마가 2017년도 봄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엄마에 대한 부재를 좀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항리라고 있는데 유화산 자락입니다. 유화산 자락인데 평소 한 400여 평쯤 됩니다. 농막도 하나 지어놓게 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수육 삶아가지고 끝내줍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들려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7, 18, 19, 20, 21, 22 이제 5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교육에 있으니까 교육 관련 시들을 쓴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첫 번째 살구꽃 편지가 봄날에 살구꽃이 막 피어가지고 떨어지는 날 제자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게 바로 살구꽃 편지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 교육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막 목숨을 걸고 야 교육도 세계하면은 사람 죽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보이는 온 모든 게 교육의 자료이다. 온 세상에 씨가 넘친다 그러듯이 온 보이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뭐 칼럼 하나 놔도 야 이거 애들을 소개해야 돼. 그래서 오래 가지고 애들을 복사해가지고 같이 읽고 또 학급 문집을 한 십몇 년 동안 학급 문집을 만들었습니다. 학급 문집을.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따님도 그만하라 그러고 저 집에 갈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하라 그러고 심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시를 더 가까이에 또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일한 규칙이 하나 있죠. 8시 3분 전에 마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저자님께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서 이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제 실험을 정리를 하자면은 어렸을 때 그네를 많이 타봤을 겁니다. 그네는 정지해 있다가 하늘을 이제 상승하게 되죠. 그네를 지탱하는 끈은 두 줄입니다. 두 줄. 그네 발판을 기점으로 해서 A 줄과 B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시를 창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한 줄을 서정이라 칩시다. 감각이자 서정. 한 줄은 사유입니다. 사유. 아무리 아름다운 시도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 시는 오래 갈 수 없다. 그래서 서정과 그리고 감각과 사유가 한 그네로 이어져야지 그네를 미는 힘, 상승, 현실을 벗어나는,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이 있을 때 현실의 원심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의 구심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두 개의 끈이 아닌가, 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참이 좋은 날에
일부러 또 그 제자가 별것 없는데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또 진지하게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뭘또 그 연안에서까지 이렇게 와주시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 시집을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할 수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저는 영광이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를 잃은 시대에 시를 노래하는 시인, 사유하는 시인을 오늘 만났습니다. 따뜻했고요. 가슴이 시리기도 했고요. 그립기도 했고요. 성찰을 통한 맑은 정신도 살짝 느껴보았던 것 같습니다. 시가 그런 것인지 잘 몰랐던 분들 많이 공부되었을 것 같고요. 이미 시를 아시는 분들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서두의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인간이 만난 우리의 인연이 이가을 밤 무르익어서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